여러분들 그 어느 타이밍 지나니까 그 연예인들한테도 공황장애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닉 어택인데요. 그 패닉, 갑자기 순간 그 물밀듯한 그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인데요. 바로 이런 자율신경계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황장애는요, 갑작스럽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발작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증상들에는요, 대부분 자율신경계의 과잉 활성화 때문에 벌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심장이 엄청 빨리 뛴다든가, 숨이 가빠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황이라든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공황장애를 겪는 많은 분들이요, 자율신경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심박의 증가나 호흡 변화만 돼도 이게 굉장히 극도의 공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몸의 현상에 대한 그 오해가 있는 경우에 불안이 더욱 증폭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황장애 치료에는 자율신경계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인지행동 치료나 스트레스 관리 기술, 명상, 호흡 운동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줄이고요, 부교감신경계 활성화를 촉진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기말 같은 때 막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몸은 공포 반응에 떨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에 집중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 불러다가 이리로 와서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카모마일 차나 아니면 녹차 같은 것들을 주고요, 좀 앉아서 한 10분 15분 정도 천천히 좀 숨도 좀 쉬어봐, 이런 얘기들 하고요. 그러면 좀 어떤 상황들이 걱정이 되고 긴장되는지, 또 어떤 염려들이 있는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공포 반응, 긴장 반응들이 이렇게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요, 또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게, 글을 쓰는 거 있죠. 일기를 쓰는 방법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감신경 활성화를 낮추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수업 계속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경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르몬은요,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그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죠. 호르몬은요,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데요, 혈액을 통해서 몸의 전체로 운반됩니다. 우리 몸에는요, 80종류 이상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호르몬은 혈액 속에서 분비돼서 몸 기관들에 있는 수용체들이랑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합니다. 호르몬은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세포 단위의 움직임까지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대사 과정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작용을 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호르몬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기능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 당뇨병 얘기할 때 인슐린 얘기하죠.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율을 조절합니다. 또 성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생식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조절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반응과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요,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있고요, 이 호르몬들은요, 여러 기관에 작용을 하고 삶의 여러 지점에서 몸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은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방식,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등 호르몬 균형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호르몬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호르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해볼 수는 없겠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대표적인 호르몬 몇 가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80가지라 그랬죠? 저기 스크린이 작아서 저희 80가지를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입니다. 호르몬은요, 화학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와 같이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피곤하더라고요. 막 움직이기도 싫고 몸이 힘들다 보니까 막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이랬는데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저희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지금도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차 마실 때 새끼손가락 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성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드라마를 보면 좀 울기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또 눈물도 흘리고 찔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호르몬은 이렇게 저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르티솔 얘기는 자주 하죠. 특히 HPA축이라는 얘기 했었을 때 스트레스가 발현이 됐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 분비된다라는 이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코르티솔은요, 콩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돼요. 이 전 시간에도 HPA축이라고 해서 해마, 시상하부, 부신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뇌가 위협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HPA축을 가동을 해서 부신해서 코르티솔을 분비를 합니다. 코르티솔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호르몬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코르티솔 반응 때문에 우리는 몸에 좀 힘듦과 저항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코르티솔은요, 외부 스트레스와 같이 자극에 맞서서 몸이 최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분비되는데요. 혈압이나 포도당 수치를 높여서 몸을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꼭 나쁘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게요. 스트레스 호르몬 덕분에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 운동선수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거나 또 우리가 정교한 것들을 할 때 더 정교하게 실수 없이 해나갈 수 있는 데는 바로 이 코르티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항상 나오는 아드레날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드레날린은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몸이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부신에서 생성되는데요. 아드레날린 러시라는 그런 용어도 있어요. 그 아드레날린 러시는요, 아드레날린이 혈류로 빠르게 방출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경기, 굉장히 중요한 국가대표 경기 막 이런 거 전 있잖아요. 그럴 때 선수들은요, 바로 이 아드레날린이 막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는 아드레날린 러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투쟁 도피 반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싸우기 전에 싸울 준비가 충분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드레날린은요, 갑자기 겁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몸 안에서 빠르게 분비됩니다. 또 이것이 너무 빠르게 분비되기 때문에 러시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투쟁 도피 반응에서 우리 몸을 준비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으면요, 어깨나 등에 굉장히 뻐근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 있죠. 바로 이것이 아드레날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반응은요, 작게는 한두 시간에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많게는 6개월까지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스트레스, 이 몸에 준비되는 과정은 바로 아드레날린이 실제로 몸 근육 하나하나에까지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빠른 몸의 반응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아드레날린 반응이 몸에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빨리 뛰시거나 농구 같은 거나 아니면 복싱 이렇게 펀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드레날린이 혈류로 방출이 되면요, 심장 박동이 일단 빨라지고요, 또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감신경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교감신경화가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화기 느려지는 거 있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요, 방광에서 이렇게 영화 보면 막 갑자기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오줌 싸잖아요. 그것도 이 바로 아드레날린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눈 계속 경계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쟁 도피 반응의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원하는 때만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드레날린 반응이 갑자기 계속 지속된다, 일이 끝났는데도 스트레스가 계속 받고 있고 굉장히 긴장된다 하면 첫 번째로는 심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들이마실 땐 빨리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는 천천히 길게 내쉬면 됩니다.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화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고요,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시고요, 또 숨을 쉬면서 점점 호흡의 속도를 늦춰서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그런 호흡을 하시면 아드레날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연 산책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천천히 걸어 보시고 또 지속적으로 걷고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걸으시면 훨씬 아드레날린의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어디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저희 요즘에는 명상 앱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도 요 기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명상 앱을 한 2분이나 3분 정도만 해도요, 심장 박동수가 내려가고요, 몸의 안정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명상 앱을 사용을 해서 명상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아드레날린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인간은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착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나 가까운 친척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맛있는 거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스몰 토크, 수다를 떠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하시는 게 이렇게 좀 방해도 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좋은 학업 성적을 낼 때는 좋은 친구를 옆에 두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을 줄이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도파민에 대해서는 요즘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 찾아보셨을 것이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자세한 거는 저도 따로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바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는데 도파민 얘기를 많이는 하지만 도파민은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나 보상에 연관되어 있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이 호르몬이 관여를 해서 더 진취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되는데요. 요즘은 도파민이 그냥 기분이 좋게 만드는 호르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도파민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때 무엇인가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도파민은요, 우리 몸의 보상 시스템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할 때, 먹고 마시고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번식하는 일을 할 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학습에서도 이 도파민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양한 것들을 해오면서 살아왔는데요. 보면 제가 전자회로를 만든다거나 또 3D 프린팅을 한다거나, 그게 그냥 제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를 다루면서 이미지를 만들 때보다는 상당히 더 어렵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을 잘 마무리됐었을 때, 프로젝트가 원하는 수준으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할 때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도파민이 주는 보상의 효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 더 많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을 하는 데는 그만큼 이렇게 어렵고 내가 해보지 않았었던 어려운 일들을 할 때 그만큼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젊어서 에너지가 많을 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만 이제 좀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도 아직까지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두뇌는 보상 시스템에서 도파민을 방출하는 행동을 찾도록 배선되어 있다고 해요. 즐거운 일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 느낌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해요. 이것이 정크푸드나 설탕이 중독되는 강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SNS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강한 중독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뇌에서 많은 양의 도파민이 방출되도록 촉발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는 굉장히 하이라는 느낌 있죠?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하고 싶은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를 참 끊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도 UX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그렇게 되는지 또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연구를 옆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수년이 됐고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서비스에 대한 연구나 또 A/B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방식으로 UI가 만들어졌고요. 또 그래서 이 도파민의 반응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설계해야지 되는지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도파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도파민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성취를 원하는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11번째 수업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안에서 도파민이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옥시토신은요, 사람들의 유대감, 신뢰 등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요. 이것이 연인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나 가족들끼리 자주 이렇게 끼어안고 포옹하면 바로 그런 신체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생명체인데요. 어려서부터 양육을 잘 해서 옥시토신 반응을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은요, 좋은 사회관계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회관계를 맺거나 사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저희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 LMS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내용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젊은 분들이 이 관계를 맺는다거나 가족 간의 관계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콘텐츠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실제로 그 내용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내용들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고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옥시토신에 대한 경험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은 기분에 관여하는 신경물질로요, 우울감과 불안감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신감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발하는데요. 주눅이 들고 위축된 사람보다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한 이유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세로토닌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짠! 이 원더우먼 자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요. 세로토닌 분비를
촉발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엔돌핀입니다. 네, 엔돌핀은요,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랑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운동 막 하기 싫어도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운동 후에는요, 엔돌핀이 분비돼서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도 해요. 많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하기 전에 막 오늘 하지 말까? 싫다. 그러다가도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 좋은데 역시 하기를 잘했어. 이런 경우들 많이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이 엔돌핀 덕분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과거 인류는 위협적인 동물에게서 상처를 입고도 도망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힘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엔돌핀은 이 행복과 만족에 대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엔돌핀에 대한 경험, 운동을 충분히 하시면 점점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10분, 15분만이라도 엔돌핀이 나올 수 있도록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경계는 우리 몸과 뇌의 통신을 담당하는데요. 몸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중추신경과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말초신경, 그리고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신경계, 이런 신경계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몸과 뇌의 신호를 받아서 실제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또 호르몬이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80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방출돼서 미세한 부분들까지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신경계랑 호르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또 그것들을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경계와 호르몬의 관계를 이해함으로 해서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신경계와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